윤석열 정부 첫 특별 사면 대상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주요 경제인들이 포함됐고 이명박 전 대통령 등 정치인은 제외됐습니다. 경제 위기 극복을 내세웠지만 경제 범주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란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집중호우로 남동생과 함께 맨홀에 빠져 실종된 50대 여성이 나흘 만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수영장에서 비가 왔으면 좋겠다고 해 물의를 일으킨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어 거듭 사과했습니다. 법무부가 다음 달 시행 예정인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시행령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민주당은 국회 입법을 무시한 시행령 쿠데타라며 전면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오늘 기자회견을 열어 대표직에서 자동 해임된 것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부산, 울산, 경남 합동연설회를 열어 새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국 순회 일정을 이어갑니다. 주말인 오늘 수도권과 강원 영서 등을 시작으로 비가 시작돼 낮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까지 강수량은 30에서 80mm, 많은 곳은 최대 150mm 이상이 예상됩니다. 여러분 편안히 주무셨습니까? 8월 13일 토요일 뉴스광장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광복절을 맞아서 취임 후 첫 사면을 어제 단행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복권됐고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도 사면됐습니다. 당초에 거론됐던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지사는 이번 사면에서 제외됐는데요. 정치인 사면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박민철 기자입니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2년 6개월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가석방됐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형기는 끝났지만 취업이 제한돼 왔는데 이번에 복권됐습니다. 역시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유죄를 선고받았던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특별 사면 복권됐습니다.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도 사면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번 특별 사면으로 국민 모두가 힘을 모아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당초 유력시됐던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제외됐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 전 대통령 등에 대한 국민 여론이 나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낮은 국정 지지율도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해 찬반이 엇갈리는 정치인은 사면에서 배제하고 대신 경제 위기 극복이란 메시지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번 사면은 무엇보다 민생과 경제 회복에 중점을 뒀다는 점 말씀드리고, 정치권 반응은 복잡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경제 위기 극복 의지를 표명했다며 긍정평가했는데 옛 친이계 등에선 아쉽다, 감흥 없다란 반응이 나왔습니다. 민주당은 경제 회복은 사면이 아니라 대통령의 유능함에 달린 거라며 김 전 지사 제외에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정의당은 쇠되면 풀어줄 재판을 왜 하냐며 재벌 총수 사면을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번 광복절 특별 사면 대상은 모두 1,600여 명이며 운전업 면허가 취소 정지됐던 59만여 명도 특별 감면됐습니다. KBS 뉴스 박민철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장관의 얘기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번 광복절 특사는 경제에 그 초점을 맞췄습니다.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 그리고 생계형 범죄자들을 사면 대상에 대거 포함시켰고 4명의 대기업 총수를 사면한 것도 그런 취지를 분명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시장 경제의 틀을 뒤흔든 경제 범죄에 번번이 면죄부를 주고 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이어서 박진수 기자입니다.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기회로 삼겠다. 정부가 직접 밝힌 이번 광복절 특사의 의미입니다. 경제의 역동성을 살리고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건데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 생계형 범죄자들을 대거 포함시킨 이유입니다. 대기업 총수들에 대한 사면 복권도 그런 명분하에 단행됐습니다. 경제 활성화를 통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서 주요 경제인으로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특별 복권. 이 부회장 외에도 사면된 총수들 모두 범죄 규모와 형량이 결코 가볍지는 않았습니다. 면세점 사업자 선정을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70억 원대 뇌물을 준 혐의로 집행유예가 확정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80억 원 넘는 회사 돈을 빼돌려
징역 3년 6개월이 확정된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2조 3천억 원대 분식회계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이 확정된 강덕수 전 STX 회장까지 경제라는 대의명분 하에 사면됐습니다. 재계는 기업가 정신과 경제 발전을 강조하며 위기 상황에서 헌신할 기회를 준 결정이라고 환영했습니다. 하지만 시장 질서를 흔들었던 경제 범죄에 번번이 면죄부를 주고 있다는 비판도 거셉니다. 민변, 경실련, 금융정의연대 등 시민단체는 하청 노동자 파업에는 법과 원칙을 내세워놓고 재벌 총수들에겐 무딘 잣대를 들이댄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의 검사 시절 판단을 뒤집고 재벌 편에 섰다고도 꼬집었습니다. KBS 뉴스 박진수입니다. 이번 폭우로 남매가 맨홀에 빠져 실종되는 사건이 있었는데 남동생에 이어 누나도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런 사고를 막기 위해 맨홀에 추락 방지 시설을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데 우선 서울시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이윤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남매가 건물을 나섭니다. 바깥은 폭우로 무릎 높이까지 물이 찼던 상황. 바로 앞 맨홀 뚜껑이 열려 있다는 걸 알지 못했던 이유입니다. 근데 한 사람이 딱 빠지더니만은 조금 있다 또 한 사람이 맨홀로 싹 들어가더라고요. 이틀 만에 1.5km 떨어진 또 다른 맨홀에서 40대 남동생이 발견된 데 이어 나흘간의 수색 끝에 누나도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실종 지점에서 4.6km 떨어진 반포천이었습니다. 남매가 실종되던 날 맨홀 뚜껑이 열린 곳은 한두 군데가 아니었습니다. 혹시나 누가 다칠까 시민들이 나서서 뚜껑을 직접 닫기도 했습니다. 맨홀은 받침대 위에 뚜껑이 얹혀 있는 구조로 돼 있는데 주요 침수 지역에는 맨홀이 열리지 못하도록 잠금 장치도 돼 있습니다. 하지만 한계 용량을 뛰어넘는 빗물이 들어차면 물이 거세게 솟구치면서 그 압력으로 잠금 장치가 맥없이 떨어져 나가기도 합니다.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서울 시내 일반적인 맨홀 모습입니다. 보시다시피 뚜껑이 열리면 사람이 떨어지는 걸 방지해 줄 수 있는 장치가 전혀 없습니다. 맨홀 입구는 성인 한 명이 빠질 수 있는 크기고 사고 시 탈출도 수색 구조도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맨홀 뚜껑 아래 그물망이나 철 구조물 등 추락 방지 시설을 별도로 설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지대, 그다음에 침수 취약 지역, 그다음에 역류가 반복되는 그러한 지역에 한해서 우선 설치를 고려하고 있고요. 서울시는 당장 이번 달부터 20억 원을 들여 추락 방지 시설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이 예산으로는 10,000개 정도의 맨홀만 가능합니다. 서울 시내 전체 맨홀은 약 27만 개입니다. KBS 뉴스 이윤우입니다. 이번 집중호우 때 강원도 원주에서는 하천 부근에서 양봉업을 하던 80대 노부부가 실종됐습니다. 수색이 이어지곤 있지만 당시 신고를 받은 119 구조대가 근처에 다른 사람을 구조한 뒤에 실종자로 착각해 정작 노부부에 대한 수색은 지연됐습니다. 가족들은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이영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한강 지류 섬강을 따라 하늘에선 헬기가, 강위에선 보트가 수색 작업을 벌입니다. 폭우가 쏟아지던 지난 9일 강원도 원주 섬강 인근 농지에서 실종된 80대 노부부를 찾고 있는 겁니다. 날이 개고 하천 수위가 낮아지면서 이렇게 땅의 모습도 드러났습니다. 이에 따라 실종 위치 근처인 이곳에서부터 수색도 다시금 이뤄졌습니다. 노부부가 119에 전화를 한 건 새벽 5시쯤. 자신들이 있는 농지까지 물이 차오르고 있다며 구조를 요청했습니다. 구조대는 2시간여 만에 실종 신고 지점 부근에서 불어난 물에 고립돼 있던 남성 한 명을 구조했습니다. 이후 다른 순환 현장으로 이동했습니다. 이 남성이 구조 요청자라고 판단했던 겁니다. 부모가 구조된 게 아니라는 걸 안 자식들은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고 이후 소방당국은 재수색에 나섰습니다. 첫 구조 신고 이후 12시간여 만이었습니다. 총력을 다해줘가지고 1분 1초 빨리 저희 아버지 소식을 듣고 싶고 저희 같은 이런 일이 2번 다시 생기지 않고. 구조대는 당시 화재와 순환 사고가 이어졌고 신고 지점 부근에 고립된 사람도 있어서 혼선이 빚어졌다고 해명했습니다. 가족분들께 너무 죄송하고요. 앞으로 저희는 모든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을 해가지고 실종자분 찾는 데 최선을. 노부부 실종 당일 실종 추정 지점으로부터
11km 떨어진 곳에서 캠핑용 이동식 주택이 떠내려가는 모습이 시민 휴대전화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아들은 자신이 부모에게 선물한 이동식 주택이 맞다며 더욱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현기입니다. 수해 현장에서 비가 더 왔으면 좋겠다라고 말해 물의를 빚은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이 기자회견을 열고 다시 한번 사과했습니다. 김 의원이 평소 장난기가 있다는 해명을 했던 주호영 비대위원장은 하루 만에 참담하다는 입장과 함께 직접 윤리위에 회부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박경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호영 비대위원장 취임 후 첫 외부 활동으로 수해 봉사 현장을 찾은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의 이 한마디로 봉사활동에 빛이 발했습니다. 솔직히 비 좀 왔으면 좋겠다. 여론의 호된 질타 속에 SNS로 2차례 사과했던 김 의원이 어제는 직접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시 한번 무릎 꿇고 사죄드립니다. 저의 경솔한 말로 인해 상처를 받고 또 분노를 느꼈을 국민들께 평생을 반성하고 속죄하겠습니다. 당에서 내리는 어떠한 처분도 달게 받겠다며 유일한 당직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직도 내려놓겠다 했습니다. 1분 반가량 사과문에 죄송 3번, 사죄 2번이 언급됐지만 의원직 사퇴나 탈당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주호영 비대위원장하고 나누신 얘기는 어떤? 평소 장난기가 있다며 김 의원을 감싸는 듯한 해명을 했던 주호영 비대위원장도 하루 만에 입장을 바꿨습니다. 참담하다며 자신이 비대위원장 자격으로 윤리위 회부 결정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정말 참담하고 국민과 당원들께 낯을 들 수 없는 그런 지경입니다. 윤리위원회 절차를 밟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르면 22일쯤 김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가 시작될 예정인 가운데 민주당은 사과만으로 국민의 절망이 해소될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적절한 조치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KBS 뉴스 박경준입니다. 광복절 연휴가 시작됐습니다. 이미 많은 비가 내렸는데 또 비 소식이 있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전에 중부와 호남 지역부터 오늘은 비가 시작돼 낮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비가 확대되겠고요. 일요일인 내일은 중부와 전북, 경북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광복절인 월요일에는 수도권과 강원 영서 지역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특히 오늘 오후부터 내일 오전 사이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는 시간당 30에서 50mm 안팎의 매우 강한 비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단 내일까지 수도권과 충청 북부 지역에는 150mm가 넘는 많은 비가 또 내리겠고요. 강원 영서 지역에도 120mm 이상, 충청 남부와 경북 북부 내륙 지역에 최대 80mm, 그 밖에 전국에는 5에서 4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폭염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면 제주가 27.7도로 밤사이에도 후텁지근한 열대야가 이어졌고요. 한낮 기온은 제주가 35도까지 치솟겠고요. 대구와 창원이 34도, 춘천 28도, 대전은 31도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비교적 잔잔하겠지만 만조시 해안가에서는 바닷물의 높이가 높아지겠습니다. 따라서 서해안과 제주 해안, 남해안에는 폭풍 해일주의보가 내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음 주에도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잦은 비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특히 다음 주 화요일에는 전국에 강하고 많은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법무부가 다음 달 시행될 예정인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시행령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법안의 통과를 주도했던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국회의 입법 취지를 무시한 시행령 쿠데타, 법기술자의 농단이라며 전면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국회에서 만든 법률의 위임 범위를 한치도 벗어나지 않았다고 또다시 반박했습니다. 이지훈 기자입니다. 지난 4월 말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 통과 당시 국회의장은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 범죄를 부패범죄, 경제범죄로 한정함으로써 종전 6개 분야에서 2개 분야로 축소하였습니다. 그런데 법 시행을 한 달 앞두고 법무부가 검찰 수사 범위를 정한 시행령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기존 공직자와 선거범죄 중 직권남용과 금권선거를 부패범죄에 넣었고 마약과 보이스피싱 등은 경제범죄로 분류했습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시행령이 훨씬 더 투명하고 객관적 근거를 가진 것이고요.
검찰 수사 범위를 시행령을 통해 우회적으로 확대한 건데 민주당은 시행령 쿠데타라며 반발했습니다. 법이 잘못됐다며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해놓고 이 법의 근거에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하는 건 모순이라고도 했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너무 설친다. 이런 여론이 굉장히 많습니다. 기존의 법을 넘어선 시행령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국회가 만든 법을 어기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시행령 정치 같은 감정적인 정치 구호 말고 어느 부분이 위임에서 벗어난 건지 구체적으로 지적해달라면서 위헌 결정 전까진 법 시행에 대비해 범죄 대응 공백을 최소화하는 것이 정부 임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민생을 위한 사법 정의를 정쟁으로 훼손하고 있다며 한 장관을 거들었습니다. 민주당은 대응 수위를 고심 중입니다. 입법 취지에 어긋나는 시행령 개정을 제한하도록 여러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인데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만큼 추가로 법을 개정하는 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 이후 한 달여 만에 기자회견을 열고 당의 비상대책위 체제 전환에 대한 입장을 밝힙니다. 이 대표는 오늘 오후 서울 여의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대위 체제 전환으로 당대표직에서 자동 해임된 데 대한 입장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취지 등을 밝힐 예정입니다. 앞서 이 대표는 비대위 체제 전환에 반발하며 지난 10일 국민의힘과 주호영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새 지도부를 뽑는 8.28 전당대회 부산, 울산, 경남 지역 합동연설회가 오늘 각 지역에서 잇따라 열립니다. 이들 지역의 권리당원 투표 결과도 공개되는데요. 앞서 지난 6일과 7일 강원과 대구, 경북, 제주와 인천 지역의 권리당원 대상 당대표 투표에서는 누적 득표율 기준으로 이재명 후보가 74.15%로 1위에 올랐고 박용진 후보가 20.88%, 강훈식 후보는 4.98%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 의장의 타이완 방문 이후 미중 간의 대립이 고조되고 있는 와중에 미중 양국 정상의 대면 회담이 협의 중이라고 미국 백악관이 직접 밝혔습니다. 그 시점은 오는 11월 양국의 대형 정치 이벤트가 끝난 이후가 유력하게 꼽힙니다. 워싱턴 이정민 특파원입니다. 미국 백악관은 중국이 펠로시 미 하원 의장의 타이완 방문을 타이완을 압박하고 타이완 해협의 안정을 흔들기 위한 구실로 삼았다고 비판했습니다. China has overreacted and its actions continue to be provocative, destabilizing and unprecedented. 중국이 앞으로도 몇 주 혹은 몇 달간 타이완에 대한 압박을 이어갈 것으로 본다고도 했습니다. 이에 맞서 미국은 국제법상 항행의 자유를 지키며 몇 주 내로 타이완 해협을 통과할 거고 타이완의 방위와 경제를 지원하는 등 유대도 강화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백악관은 미국은 중국과의 소통에 열려 있다며 두 정상의 지난달 통화 당시 대면 회담 가능성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I can confirm that the two leaders, when they spoke last, discussed a possible face-to-face meeting during their recent call and agreed to have their teams follow up to sort out the specifics. 성사된다면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갖는 첫 대면 정상회담이 됩니다. 백악관은 회담 시기나 장소를 언급하지 않았지만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은 오는 11월 시 주석이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와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회의에 잇따라 참석해 이를 계기로 바이든 대통령과 만나는 안을 중국이 계획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10월 시 주석의 3년임 결정, 11월 미국의 중간선거가 모두 마무리되는 시점입니다. 타이완을 둘러싸고 대립 수위를 높이고는 있지만 결정적 충돌은 원치 않는 양 정상의 의도가 반영됐다는 평가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정민입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연방수사국 FBI가 실시한 트럼프 전 대통령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의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핵무기 관련 내용 등 기밀 문건들이 포함됐는지를 놓고 공방이 가열되는 가운데 정당한 법 집행이라는 법무부와 정치적 배경을 의심하고 있는 야당이 날카롭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기현 특파원입니다. 미 연방수사국 FBI는 현지 시각 8일
트럼프 전 대통령의 플로리다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기밀이 포함된 다수 자료를 미 국가기록원에 반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실제 미국 언론들은 압수 대상 품목에 핵무기 관련 사안이 포함됐다거나 FBI가 11건의 기밀 문서를 확보했다는 보도를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미 법무부 장관 역시 압수수색이 상당한 근거에 기반했다며 강제 수사 개시는 심사숙고 끝에 내려진 결정이라고 밝혔습니다. First, I personally approved the decision to seek a search warrant in this matter. Second, the department does not take such a decision lightly. 이에 대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이 만든 사회관계망 트루스 소셜에 올린 글을 통해 핵무기 관련 내용은 날조라고 반박했습니다. 동시에 FBI가 압수수색 과정에서 변호사 입회도 거부했다며 일각의 증거 조작 음모론까지 거들고 나섰습니다. 야당인 공화당 역시 유력한 차기 대선 주자인 트럼프 전 대통령을 겨냥한 정치 수사라며 바이든 정부가 법무부와 FBI를 공격 수단으로 삼았다고 비난했습니다. President Donald Trump is Joe Biden's most likeliest political opponent in 2024, and this is less than 100 days from critical midterm elections. 전직 대통령에 대한 유례없는 강제 수사가 석 달 앞으로 다가온 미국 중간 선거의 중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기현입니다. 생각지도 못한 물난리에 집을 떠난 이재민이 서울에서만 940명에 이르는데요. 이번엔 서울 시내 이재민 대피소에서 코로나19 확진자 4명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대피소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김민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민 약 60명이 머물던 서울 동작구의 한 주민센터입니다. 이곳에 이재민 한 명이 지난 11일 오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동작구는 대피소를 즉각 폐쇄하는 한편 나머지 이재민에 대해선 자가검사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분은 대피소에서 퇴소를 하셨고 나머지 분들은 이재민이랑 그 동주민센터에 계시는 직원분들은 자가진단 키트로 검사를 실시해서 음성이 나왔습니다. 동작구의 또 다른 대피소인 사당 종합체육관과 송악 경로당에서도 확진자가 각각 1명씩 발생했고 강남구 구룡마을 대피소에서도 어제 오후 1명이 확진되는 등 서울 시내 대피소에서 모두 4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서울시는 매일 확진자 현황을 파악 중이며 아직까지 추가 전파 사례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민들이 확진됐을 때 들어갈 수 있는 격리시설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재민들이 지금 재택이 없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임시적으로 임시 공공 임대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대피소 방역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질병관리청은 각 지자체에 대피소에 방역 물품을 배치하고 환기와 소독을 강화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 이재민들에게는 손 씻기와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을 지켜달라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정부는 최근 확진자 증가세에도 병상 상황이 안정적이라며 병상이 부족해 대기 중인 환자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정작 의료 현장에서는 고위험군 환자도 병상을 찾지 못해 애태우는 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조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부산의 한 요양병원에서 코로나19에 확진된 70대 환자. 고위험군인 이 환자는 숨을 쉬기 어려울 정도로 상태가 악화됐지만 코로나19 전담병원에 입원하기까지 만 하루를 버텨야 했습니다. 요양병원 측에서 119에 이송을 요청했지만 병상을 구하지 못한 겁니다. 저는 병원을 걸린 거고 병원도 119만 걸렸는데 막상 세보니까 안 되는 뒤집박죽이니까 간호사님들도 병원 관계자들도 보호자들도 너무 어려운 거지. 비슷한 상황은 최근 광주에서도 벌어졌습니다. 코로나19로 고열에 시달리던 확진자가 2시간 넘게 병원에 일일이 전화를 걸며 병상을 찾아야 했습니다. 답답하고 어려웠던 상황은 통화 녹음에도 남아 있습니다. 열이 39.9도까지 올라가가지고 해열제를 먹어도 떨어지지가 않거든요. 저희 격리실 없어가지고 다른 병원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모두 평일 저녁이나 주말에 일어난 일입니다. 방역당국은 24시간 대응체계를 가동하겠다고 했지만 취약 시간대에는 역부족인 겁니다. 최근 재유행으로 코로나19 병상 가동률은 위중증 병상이 40%를 넘었고 특히 준중증 병상 가동률은 60%를 넘겼습니다. 일부 지역은 이미 70%를 웃돌기 시작했습니다.
70% 넘기 시작하면은 현장에서는 이제 병상 찾기가 힘들어지고 재택 중에 이제 악화돼서 뭐 앰뷸런스 부르고 또 응급실을 다급하게 찾으면서 또 불상사가 나오기 쉬운 중환자들이 제때 치료 못 받는 이제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중증의 응급 환자들이 병상을 구하지 못해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면 결국 위중증으로 악화해 매우 치명적일 수 있는 겁니다. 정부가 행정명령까지 발동하면서 단계적인 병상 확보에 나선 지 3주가 지났지만 곳곳에서 혼란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혜진입니다. 4번의 임기, 16년 동안 구청장 자리를 지켰던 유덕열 전 동대문 구청장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승진을 앞둔 직원들에게 뒷돈을 받았다는 혐의 등을 받고 있는데 KBS가 만난 여러 구청 공무원들이 관련 주장을 직접 폭로하기도 했습니다. 김우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1998년부터 한 번, 2010년부터 내리 3번, 총 4번의 임기를 채운 유덕열 전 서울 동대문 구청장. 마지막 퇴임식 분위기는 좋지 않았습니다. 혼통이 터지고 기가 막혀서 잠을 못 이룰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 수사는 지난해 8월 본격화됐습니다. 경찰은 유 전 구청장이 직원들 승진을 미끼로 뒷돈을 받았다는 혐의를 잡았습니다. 최소 3명 이상의 직원들이 승진 대가로 돈을 건넸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KBS는 한 명을 직접 만났습니다. 직급별로 승진 단가가 매겨져 있을 정도로 굳어진 관행이었다는 게 현직 구청 간부의 주장입니다. 6급에서 5급 갈 때 한 2천만 원, 4급 갈 때는 3천만 원, 4급하면 뭐 4천만 원 주고. 또 다른 직원도 취재진에게 입을 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승진 뇌물은 공공연한 비밀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수억 원대 공금 횡령 혐의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국 과장급 업무 추진비와 저소득층 후원 물품까지 빼돌려 사적으로 썼다는 주장 때문입니다. 세 차례 소환 조사에서 유 전 구청장은 혐의를 부인했고 취재진에게도 마찬가지 입장을 전했습니다. 그러면 돈을 받고 이제 직원들 뭐 승진 청탁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건 전혀 없고 업무 추진비 뭐 7억이라는 좀 구체적인 액수가 좀 나와가지고 아니 그것도 전혀 아니니까. 경찰은 당초 지난 6월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가 검찰의 보안 수사 요구에 따라 2달여 만인 어제 다시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KBS 뉴스 김우준입니다. 우리나라에 불법 체류 중인 태국인이 14만 명을 넘기면서 우리 정부가 태국인들의 한국 입국을 한층 더 까다롭게 심사하고 있는데요. 그러자 태국인들이 제주도를 통한 입국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방콕 김원장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태국의 SNS에는 한국에 입국시켜준다는 브로커들의 광고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업체는 180만 원을 내면 입국 뒤 가짜 여행 일정은 물론 비자 받는 요령도 알려준다고 말합니다. ค่างานนะคะจะอยู่ที่ประมาณ 5,000 บาทต่องานค่ะในอันนี้ส่วนในเรื่องของค่างานนะคะมันจะเป็นในส่วนของนายหน้าค่ะเพราะว่าเราจะส่งให้นายหน้าดูแล 또 다른 업체, 한국에선 하루 10만 원에서 14만 원을 벌 수 있는데 그중 매일 7만 원을 소개업체에 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어떤 업종인지 물었더니 농장과 마사지 업소 또는 식당이라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전혀 다릅니다. 우리 정부는 태국 등 무비자 입국 가능 국가를 대상으로 사전 여행 허가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여행 목적이 불분명한 태국인 대부분은 이 사전 여행 허가 시스템에서 허가를 받지 못합니다. 그러자 최근에는 우리 대사관에 관광비자 신청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관광비자마저 받지 못하면 비자는 물론 사전 여행 허가 시스템까지 면제되는 제주도로 입국을 시도합니다. ใช่โบรกเกอร์ไม่ได้แจ้งด้วยซ้ำว่าปลายทางของเขาคือที่ไหนบางคนตัวเขามาถึงแล้วเขายังไม่รู้เลยว่าแบบอ๋อเขามาเชจูเหรออะไรอย่างเงี้ย 제주도로 태국인들이 몰리면서 이달 들어 10명 중 6명꼴로 공항에서 입국이 불어대고 있습니다. 8월 2일부터 5일까지 나흘간
제주 지역에 총 697명의 탑승객이 도착을 했는데 그중에 53%인 367명이 다른 지역으로 입국을 시도하다가 KETA가 불어댔었던 어렵게 제주도로 입국이 허용된 태국인들의 20% 정도는 아직도 귀국 항공편을 타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에 불법 체류 중인 태국인은 14만 명, 불법 체류 중국인과 베트남인을 합친 수보다 더 많습니다. 한국에서 KBS 뉴스 김원정입니다. 이어서 한국도로공사한결의 주말 아침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광복절 연휴 동안 비 예보가 있지만 더위의 기세는 꺾일 줄을 모르는 것 같아 보입니다. 말복 더위를 피해 놀러갈 계획 세우셨다면 언제가 막힐지 가장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 사이 꽤나 긴 시간 동안 혼잡할 걸로 보여서 마음의 준비 단단히 하고 나오셔야겠습니다. 지방 방향 정체 이미 시작됐습니다. 서울 양양선 양양 쪽으로 강일에서 서종까지 가는 데는 50분 이상 예상되고요. 영동선 강릉 쪽으로도 용인을 중심으로 경기권의 정체 계속해서 길어집니다. 강원권의 상황은 괜찮지만 대관령 부근은 강한 바람에 주의하셔야겠고 광주 원주선 원주 쪽으로는 초월 부근에서 짧게 주춤합니다. 근거리 이동량도 많습니다. 수도권 제일순환선 경기 동쪽 판교 방향은 강일 부근에서 7km 구간 답답하고요. 경기 서쪽 판교 방향 송내와 조남 분기점 부근에서 정체입니다. 경부선 부산 방향 남사에서 밀립니다. 걷어서 안전띠 착용 잘해주시고요. 고속도로 교통방송이었습니다. 광복절 연휴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오전에 중부지방과 호남을 시작으로 낮이면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비가 확대되겠고요. 일요일인 내일은 중부와 전북, 경북 지역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광복절인 월요일에는 수도권과 강원 영서 지역에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오늘 오후부터 내일 오전 사이 중부지방에는 매우 강한 비가 쏟아질 텐데요. 천둥, 번개를 동반해 시간당 30에서 50mm 안팎의 폭우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일단 내일까지 수도권과 충청 북부 지역에는 150mm가 넘는 많은 비가 예상되고요. 강원 영서 지역에도 120mm 이상, 경북 북부 내륙 지역과 충청 남부 지역에 최대 80mm, 그 밖의 지역에는 5에서 40mm 정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폭염특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면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밤사이 열대야가 나타난 곳도 있는데요. 한낮에는 대구가 34도까지 치솟겠고 제주가 35도로 매우 덥겠습니다. 서울은 27도, 대전과 광주는 31도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비교적 잔잔하겠지만 해안가에서는 바닷물의 높이가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비 소식이 자주 들어있는데요. 화요일에는 전국에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재판을 받고 수감 생활까지 하게 된 것은 박근혜 정권 말기의 국정농단 수사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가석방에 이어서 취업 제한이 복권되기까지 오승목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5년 전 2월 이재용 부회장은 생애 첫 수감 생활에 들어갑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 씨 등에게 86억 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로 구속됐고 재판에서도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삼성그룹 창사 79년 만에 처음으로 총수가 구속되는 사태였습니다. 다만 1년도 지나지 않아 2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되며 이 부회장은 석방됩니다. 그런데 영원한 자유는 아니었습니다. 2년 뒤 대법원에선 또 징역 2년 6개월 실형이 확정됐고 이 부회장은 나왔던 곳으로 다시 들어가야 했습니다. 그로부터 7개월. 가석방을 요구하는 국민들도 많습니다. 국익을 위한 선택으로 받아들이며 국민들께서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부의 가석방으로 수감 생활은 사실상 막을 내립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에 대한 걱정, 비난, 우려, 그리고 큰 기대 잘 듣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지만 경영 복귀는 또 다른 논란을 낳았습니다. 5년 취업 제한이 유효한 상태에서 사실상의 경영 업무를 수행하자 시민단체의 고발 등이 뒤따르기도 했습니다. 취업 제한 규정 위반 관련해서도 계속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그러나 그 눈치도 이젠 더 이상 볼 일이 없습니다. 정부가 복권까지 해주면서 이 부회장은 취업 제한에서도 완전히 자유로워졌습니다. 국가 경제를 위해서 열심히 뛰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프로포폴 불법 투약 사실이 드러나 벌금 7천만 원을 선고받았던 불명예는 남게 됐습니다. 또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에 대해 아직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1심만 벌써 60회를 넘겼습니다. 경영을 둘러싼 당장의 족쇄는 풀어냈지만 또 다른 사법 리스크는 여전히 남아있는 셈입니다. KBS 뉴스 오승복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수해 현장에서 비가 더 왔으면 좋겠다라고 말해서 무리를 빚었던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이 기자회견을 열고 다시 한번 사과했습니다. 김 의원이 평소에 장난기가 있다는 해명을 했던 주호영 비대위원장은 하루 만에 참담하다는 입장과 함께 직접 윤리위에 회부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박경준 기자입니다. 주호영 비대위원장 취임 후 첫 외부 활동으로 수해 봉사 현장을 찾은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의 이 한마디로 봉사 활동에 빛이 발했습니다. 솔직히 비 좀 왔으면 좋겠다. 사진 잘 나고. 여론의 호된 질타 속에 SNS로 2차례 사과했던 김 의원이 어제는 직접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시 한번 무릎 꿇고 사죄드립니다. 저의 경솔한 말로 인해 상처를 받고 또 분노를 느꼈을 국민들께 평생을 반성하고 속죄하겠습니다. 당에서 내리는 어떠한 처분도 달게 받겠다며 유일한 당직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직도 내려놓겠다 했습니다. 1분 반가량 사과문에 죄송 3번, 사죄 2번이 언급됐지만 의원직 사퇴나 탈당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주호영 비대위원장하고 좀 나누신 얘기는 어떤? 평소 장난기가 있다며 김 의원을 감싸는 듯한 해명을 했던 주호영 비대위원장도 하루 만에 입장을 바꿨습니다. 참담하다며 자신이 비대위원장 자격으로 윤리위 회부 결정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정말 참담하고 국민과 당원들께 낯을 들 수 없는 그런 지경입니다. 윤리위원회 절차를 밟지 않을 수도 없을 것 같습니다. 이르면 22일쯤 김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가 시작될 예정인 가운데 민주당은 사과만으로 국민의 절망이 해소될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적절한 조치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KBS 뉴스 박경준입니다. 이번 집중호우 피해 지역마다 복구가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워낙 피해가 크다 보니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피해 현장들을 하늘에서 살펴봤습니다. 김성수 기자입니다. 집중호우 기간 600mm 이상 폭우가 쏟아진 경기도 여주시의 한 마을. 폭격을 맞은 듯 무너진 건물들이 보입니다. 기와집은 산에서 밀려온 흙더미가 덮쳐 겨우 지붕만 드러냈습니다. 물살에 휩쓸려온 컨테이너와 부딪혀 차량은 형체를 알아볼 수도 없게 구겨졌고 교각에 아슬아슬 매달린 승용차도 보입니다. 나무는 뿌리채 뽑혔고 슬레이트 지붕은 종이장처럼 구겨졌습니다. 하늘에선 소방헬기가 실종자 수색에 분주합니다. 급류에 휩쓸린 사망자가 나온 양평군 강상면의 상황입니다. 끊어진 전기를 잇고 중장비를 동원해 연신 흙을 파내보지만 마을을 잇는 달이 여전히 유실된 상태입니다. 정성껏 지어온 농사를 완전히 망치게 된 농민은 복구 작업만 허탈하게 바라봅니다. 남한산성 인근 마을에도 산사태가 덮쳤습니다. 주차장 앞에서 흙에 파묻힌 차량이 당시의 긴박함을 말해줍니다. 집을 덮친 흙을 닦아내려고 물을 뿌리고 또 뿌려보지만 언제 다시 안락한 집으로 돌아올지 가늠하기가 어렵습니다. 100명 넘는 이재민이 발생한 서울의 마지막 환자촌도 상처를 다 씻어내려면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거리엔 가재도구와 옷가지들이 널려 있습니다. 강남의 이 하천변은 나흘째 흙탕물에 잠겨 있습니다. 흔적조차 찾기 어려워진 운전면허 시험장. 복구의 손길이 닿지 않은 채로 방치돼 있습니다. 먹구름이 몰려가고 모처럼 맑게 갠 하루. 100년 만에 폭우 흔적을 씻어내보려 애썼지만 비 다음에는 또 견디기 어려운 무더위가 찾아왔습니다. KBS 뉴스 김성수입니다. 이번 집중호우로 충청과 전북 지역에서는 농경지와 도로시설물에도 큰 피해를 남겼습니다. 특히 추석 대목을 앞둔 시설 재배 작물들의 침수 피해가 큰데 농민들의 마음은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홍정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밤새 양수기를 돌렸지만 비닐하우스 안은 발이 빠질 정도로 질퍽거립니다. 수확을 일주일 앞뒀던 멜론은 출하를 할 수 없을 정도. 애지중지 멜론을 키워온 농민은 바닥을 덮은 비닐이라도 일일이 걷어 말려봅니다. 조금이라도 또 건져볼까 싶어가지고서니 좀 희망의 불씨를 좀 살려보기 위해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큰 효과는 없으리라 생각 들어요. 그런데 쪽파와 들깨를 심은 비닐하우스도 온통 진흙으로 뒤덮였습니다. 무더위와 악취에 일손까지 부족해 당장 치울 수도 없습니다. 그냥 지켜보는 수밖에 없어요. 그냥 한 1년 동안 공들였던 거 그냥 지켜보는 거죠. 죽어가는 거.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아파요. 이번 집중호우로 침수된 전국의 농경지는 1,000헥타르. 서울 여의도 면적의 3.5배로 충남 지역이 가장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낙석이 덮친 도로엔 돌무더기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큰 바위들은 손댈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추가적인 안전진단을 지속적으로 진행해서 작업자 안전이나 통행 차량들의 안전을 확보해 가면서 세찬 폭우에 구멍이 뚫린 도로에는 중장비가 동원됐습니다. 하천에서 물살에 휩쓸린 잡목들을 걷어내자 도로 표지판과 보행교가 모습을 드러내며 서서히 제 모습을 찾아갑니다. 오늘 못하고 구간별로다가 일자 정해가지고 청소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해 지역 곳곳에서 복구 작업에 구슬땀을 흘렸지만 농민과 이재민에게는 도움의 손길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KBS 뉴스 홍정파입니다. 서울에 기록적인 폭우가 내렸던 지난 8일 강남역 부근에서 배수로에 쌓인 쓰레기를 맨손으로 건져낸 한 남성, 강남역 슈퍼맨으로 불리며 화제가 됐죠. 이렇게 침수 피해를 막으려면 빗물이 막힘없이 바로 하수관으로 내려갈 수 있게끔 하는 빗물바지 역할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도심 곳곳의 빗물바지는 온갖 쓰레기로 막혀 있습니다. 안혜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의 중심 상가인 동성로. 빗물바지 덮개를 열어보니 온갖 쓰레기가 가득합니다. 담배꽁초와 쓰다 버린 마스크, 휴대전화 케이스까지 쓰레기의 깊이는 약 20cm에 달했습니다. 삽으로 이 쓰레기들을 퍼냈습니다. 이 쓰레기와 흙들을 22번이나 퍼낸 뒤에야 빗물이 빠져나가는 통로가 보입니다. 인근의 또 다른 빗물바지에도 쓰레기가 가득합니다. 역시 담배꽁초와 과자봉지 등으로 빗물이 빠져나가는 통로를 막고 있습니다. 쓰레기로 빗물이 빠지지 않으면 도로로 역류할 수 있습니다. 전통시장으로 가봤습니다. 대부분의 빗물바지가 장판과 발판 매트 등으로 가려져 있습니다. 불법 덮개를 원래 덮어놓으면 안 되거든요. 전단지 한번 읽어보시고 비가 올 때는 반드시 좀 제거하실. 세 겹으로 두텁게 덮인 곳도 있습니다. 이거 악취가 많이 올라오니까 엄청나게 올라오거든. 이리면 그래가지고 이리 전부 다 덮어놨는데. 자치단체가 정기적으로 빗물바지를 청소하고 있지만 역부족입니다. 부분에서도 자체 인력으로는 좀 하는데 좀 한계를 좀 호소하고 있고 저희도 이번에 좀 서울에서도 좀 큰 사고가 나고 하니까 좀 미뤄서는 안 될 것 같고 시 차원에서 앞장서가지고 선제적으로 좀 주시고. 시민들이 무심코 버리는 쓰레기가 도심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안혜리입니다. 어제 강원도 춘천에선 맥주가 가득 담긴 상자 수십 개가 도로 위로 쏟아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사고 현장은 불과 30분 만에 다 치워졌는데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청소를 도와준 덕분이었습니다. 이청초 기자입니다. 커다란 화물차가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며 빠져나갑니다. 갑자기 화물차에 실린 상자 수십 개가 쏟아지고 도로 위엔 흰 거품과 깨진 맥주병들이 나뒹굽니다. 급한 대로 화물차 운전자가 내려 맥주병을 치우기 시작하고 곧 이를 본 여성이 달려들어 돕기 시작합니다. 또 다른 여성은 빗자루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둘 도로 위에 올라온 시민들이 어느새 10여 명으로 불어났습니다. 바닥을 나뒹구는 상자를 치우고 한쪽에선 비질을 하고 다른 한쪽에선 깨진 유리를 주워 담습니다. 엄마 장갑이라도 끼고 해! 누가 시킨 일도 아니고 도와달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운전자분이 나오셔서 이제 왔다 갔다 하시면서 얼마나 난감하셨겠어요. 근데 이게 유리니까
같이 좀 도와드려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벌써 누군가 오셔가지고 막 도와주고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이심전심으로 도로를 뒤덮었던 맥주병을 30분 만에 다 치웠습니다. 인명피해도 2차 사고도 없었습니다. 사고 현장입니다. 도로 곳곳에는 이렇게 깨진 유리 조각이 남아있긴 하지만 차량 통행에는 문제가 없는 수준입니다. 춘천에선 지난 6월에도 도로 한복판에 쏟아진 맥주병 2천여 개를 시민들이 나서서 말끔하게 치우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한결같이 이웃의 어려움이 눈에 보이는데 그냥 지나칠 수는 없었다고 말합니다. KBS 뉴스 이청초입니다. 최근에 제주에 들어온 태국인 관광객 절반 이상의 입국이 불허됐습니다. 불법 취업 등의 문제로 입국 심사가 강화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정부는 출발 전 온라인으로 입국 허가를 받도록 하는 사전 여행 허가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관광업계는 우려하고 있습니다. 신익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 국제공항 입국 심사대에 긴 줄이 생겼습니다. 방콕에서 전세기로 제주에 막 도착한 130여 명의 태국 관광객들입니다. 하지만 일부 태국 관광객은 재심사실 등으로 이동합니다. 심사 결과 입국이 불허되거나 재심사 대상으로 분류된 겁니다. 입국 목적이 불분명하단 이유입니다. 이처럼 제주 땅을 밟기도 전에 되돌아가는 태국인 관광객이 늘고 있습니다. 최근 제주에 온 태국인 관광객 1,100여 명 가운데 60%가 넘는 700여 명의 입국이 불허됐습니다. 지난 6월 비자 없이 일정 기간 체류할 수 있는 무사증 제도가 제기된 뒤 불법 취업 등의 문제가 발생하자 입국 심사가 강화됐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달 들어 지금까지 제주에 들어온 태국인 관광객 400여 명 가운데 17% 정도인 70여 명이 잠적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법무부가 내놓은 대책은 현재 사전여행 허가제에서 제외된 제주도에도 이 제도를 조만간 도입하겠다는 겁니다. 사전여행 허가제는 태국과 미국 등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112개의 나라를 대상으로 합니다. 하지만 제주도와 관광업계는 우려하고 있습니다. 못해버리면 끝내버리면 누가 보겠어. 그 일부의 인사자에 때문에 일반 진짜 관광객들이 들어올 때 겁이 나서 못 오게 하고 딴 데 가게 하면 안 되잖아요. 이에 따라 중국과 몽골, 베트남 등 제주특별법에 따른 무사증 대상 64개 나라만이라도 사전 여행 허가제에서 제외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KBS 뉴스 신익환입니다. 서울에서 진행되고 있는 대규모 재건축 재개발 사업에서 조합의 불법 행위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조사를 벌인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둔촌주공 등 조합 3곳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개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둔촌주공 재건축조합. 지난 3월 쓰레기 자동 집화 시설의 용역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예산도 짜지 않았고 사전 총회 의결도 없었다고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밝혔습니다. 대답할 게 없는데. 아니. 그러니까 입장만 여쭤보려고. 이뿐만이 아닙니다. 건설감리 용역 등 13건, 1,600억 원에 가까운 공사가 같은 방식으로 진행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는 불법입니다. 이 조합은 상근 이사를 마음대로 추가 임명해 급여를 주기도 했습니다. 조합원에 공개하지 않거나 공개를 미룬 공사 정보도 900여 차례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개발 사업조합도 멋대로 운영됐습니다. 고문 5구역은 사업 시행 계획 인가 등 서류 작업을 무등록업자에게 맡겼고 대조 1구역 조합은 일반 경쟁에 붙여야 할 용역을 수의 계약으로 진행했다는 게 국토부 등의 판단입니다. 어떤 내용인지를 저희가 정확히 파악하고 답을 드려야 되는 것이지 뭘 때문에 우리가 문제가 되는 걸 정확하게 지금 걔네들은 우리한테 안 받아봤으니까. 이번 조사 대상인 재개발, 재건축 조합 3곳 모두에서 65건의 위반 사항이 확인됐습니다. 2016년부터 조사한 조합 38곳에서 적발된 게 722건, 한 곳당 평균 19건 꼴입니다. 되풀이되는 불법 행위는 조합 갈등을 부추기고 사업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공개해야 될 내용들을 신고 의무화시키고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만이 조합하고 조합원들 간의 갈등이 상당 부분 줄 수가 있을 거예요. 국토부는 불법 행위 가운데 11건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KBS 뉴스 개헌우입니다. 스포츠 브리핑입니다.
카타르 월드컵 개막일이 현재 시간으로 오는 11월 21일에서 20일로 하루 앞당겨졌습니다. 개최국인 카타르가 개막식을 연 뒤 곧바로 자국 경기를 하기를 원했고 피파도 이런 전통을 지키기로 결정했습니다. 손기성 기자입니다. 개최국 카타르는 당초 에콰도르와 조별리그 첫 경기를 현지 시간 11월 21일 저녁 7시에 치르기로 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카타르 경기 이전에 네덜란드와 세네갈전, 잉글랜드와 이란의 경기가 앞서 열려 흥미가 반감된다는 지적이 불거졌습니다. 이에 따라 카타르 조직위가 피파에 일정 변경을 요청했고 피파는 평의회를 열고 조정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습니다. 변경된 일정에 따르면 카타르는 11월 20일 오후에 성대한 개막식을 열고 저녁 7시에 첫 경기를 치릅니다. 개막식에서 화려한 불꽃놀이를 포함시켜 시각적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카타르 군주의 뜻이 반영된 겁니다. 이로써 개최국 경기 직전에 개막식을 한다는 전통도 이어지게 됐고 대회 흥행을 위한 밑그림도 완성됐습니다. أول مرة بصير في وطن عربي وأنا توقعاتي إنه رح يكون فعليا أفضل نسخة لمونديال الفيفا في تاريخ الفيفا في تاريخ كرة القدم. 카타르 월드컵 조직위는 입장권 보유자들에게 경기 일정 변경을 통보하고 개별 입장권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사실을 알릴 예정입니다. 개막일 변경과 별개로 우리 대표팀의 일정은 변함이 없습니다. 축구대표팀은 우리 시간으로 11월 24일 밤 10시에 우루과이와 첫 경기를 치르고 28일엔 가나, 12월 2일 밤엔 포르투갈과 운명의 승부를 벌입니다. KBS 뉴스 손기성입니다. 프로야구에서는 삼성이 기아를 꺾고 2연승을 달렸습니다. 삼성 이원석 선수는 기아 에이스 양현종 선수를 상대로 연타석 홈런을 터뜨리며 승리를 견인했습니다. 경기 주요 장면입니다. 삼성 라이온즈와 기아 타이거스와 삼성 라이온즈 두 팀 간의 시즌 11번째 맞대결입니다. 이원석 타석에 들어서 있습니다. 잡아당겼습니다. 좌익수 뒤로 좌측 담장을 그대로 넘기는 이원석의 스리런 홈런, 시즌 6번째 홈런입니다. 무사 주자 1루와 2루 타석에 나성범 초구 유격수 옆을 빠져나갑니다. 좌전 안타입니다. 2루 주자 3루 돌았습니다. 홈으로 홈까지 한 점 만회하는 기아 타이거스입니다. 호세 페렐라가 단숨에 2루까지 득점권까지 갔습니다. 이원석 잡아당겼습니다. 좌익수 뒤로 좌측 탐장 또다시 넘어갑니다. 이원석 또다시 좌측 탐장을 넘기는 투런 홈런입니다. 연타석 홈런 이원석 달아나는 삼성 라이온즈입니다. 높이 뜹니다. 우익수 뒤로 탐장을 넘겼습니다. 짧은 타구입니다. 유격수 잡지 못합니다. 주자 2루와 3루 1루 잡지 못했습니다. 1루 옆을 강하게 빠져나갑니다. 3루 주자 2루 주자 마저 홈까지 2타점 적시타. 점수 7대6 승부는 한 점 차. 3구 중견수 방면 중견수 잡았습니다. 경기 종료. 이틀 뒤인 월요일은 77번째 광복절입니다. 수많은 애국지사들의 투쟁과 희생이 독립의 밑거름이 됐음을 우린 기억하고 있습니다. 광복절을 맞아서 독립운동가들의 흔적이 남아있는 서대문 형무소를 김재현 촬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서대문 형무소는 1908년도에 일본에 의해서 지어진 현대식 감옥입니다. 글쎄요, 언젠가는 독립을 할 거라는 거는 생각은 하셨겠지만 언제 될 거다 하는 거는 모르시고 돌아가셨겠죠. 그분들이 지금 와서 보시면은 야, 내가 이렇게 힘들게 싸웠던 결과가 우리 후손들이 이렇게 잘 살게 되는 나라가 됐구나 하는 거를 보시면서 많이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에서 근무하는 구본식이라고 합니다. 이 담장이 지금도 높아 보이지만은 그 당시에는 높은 집이었다고 해도 2층 정도고 대부분 단층 집이었기 때문에 이 4m, 5m, 심지어는 10m 되는 담장은 심적 압박감이 굉장했을 거로 사료됩니다. 여기에 큰 미루나무가 있어가지고
똑바로 걸어가게 되면은 면회 온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건데 여기서 강제적으로 우측으로 틀어주면 그날이 사형 집행일이 되는 거죠. 집행하게 되는 날에는 우리 애국지사들이 높이 서 있던 미루나무를 부둥켜 안고 많이 울었답니다. 내 생전에는 해방이 안 될지는 모르지만은 이렇게 계속 독립운동을 하게 되면은 언젠가는 독립을 맞지 않겠느냐. 그리고 우리 후손들이 자유롭게 사는 세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셨겠죠. 만약 그분들이 지금 살아 돌아오셔가지고 여기 와서 보신다면은 우리들이 애쓴 덕분에 우리 후손들이 이렇게 자유스럽고 편안하게 공부를 할 수 있고 사회생활을 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보신다면 굉장히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는 얘기를 많이들 해요. 우리는 강대국에 둘러싸여있는 나라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은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와 마찬가지로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는 거거든요. 자칫 잘못해가지고 나라가 힘을 잃어서 또다시 식민지가 된다면은 우리 선열들이 느꼈던 그 고초를 다시 겪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일을 대비해서 사전에 나라의 힘을 기르고 또 외교를 잘해서 그런 일을 당하지 않도록 대비를 잘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미 많은 비가 내렸는데 이번 광복절 연휴에 또다시 비 소식이 있습니다. 일단 오늘은요, 오전에 수도권과 강원 지역, 충청과 호남 지역에 비가 시작돼서 낮이면 그 밖에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일요일인 내일은 중부와 전북, 경북 지역에 비가 내리겠고요. 광복절에는 수도권과 강원 영서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일단 오늘 오후부터 내일 오전 사이 중부지방에는 매우 강한 비가 쏟아질 텐데요. 천둥, 번개를 동반해 시간당 30에서 50mm 안팎의 폭우가 쏟아지겠습니다. 내일까지 수도권과 충청 북부 지역에는 150mm가 넘는 많은 비가 또 내리겠고요. 강원 영서 지역에는 120mm 이상, 경북 북부 내륙 지역과 충청 남부 지역에 최대 80mm, 그 밖에 전국에는 5에서 40mm 정도가 예상됩니다. 반면 남부지방에서는 비가 내리기 전까지 폭염이 이어지겠습니다. 지금도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폭염특보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현재 기온 살펴보면 제주가 27.7도, 진주는 25.6도로 밤사이에도 기온이 25도 아래로 내려가지 못해서 열대야가 나타난 곳이 있습니다. 한낮에는 제주가 35도까지 치솟겠고요. 대구가 34도, 창원도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울은 27도, 대전과 광주는 31도로 어제와 기온이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비교적 잔잔할 텐데요. 만조시 해안가에서는 바닷물의 높이가 높아지겠습니다. 서해안과 제주 해안, 남해안에서는 폭풍 해일주의보가 내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음 주에도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전국 곳곳에 비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특히 화요일에는 전국에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여서 추가적으로 피해 없도록 미리 대비를 해주셔야겠습니다.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윤석열 정부 첫 특별 사면 대상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주요 경제인들이 포함됐고 이명박 전 대통령 등 정치인은 제외됐습니다. 경제위기 극복을 내세웠지만 경제범죄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란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집중호우로 남동생과 함께 맨홀에 빠져 실종된 50대 여성이 나흘 만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수해 현장에서 비가 왔으면 좋겠다고 해 물의를 일으킨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어 거듭 사과했습니다. 법무부가 다음 달 시행 예정인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시행령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민주당은 국회 입법을 무시한 시행령 쿠데타라며 전면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오늘 기자회견을 열어 대표직에서 자동 해임된 것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부산, 울산, 경남 합동연설회를 열어 새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국 순회 일정을 이어갑니다. 주말인 오늘 수도권과 강원 영서 등을 시작으로 비가 시작돼 낮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까지 강수량은 30에서 80mm, 많은 곳은 최대 150mm 이상이 예상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광복절을 맞이해서 취임 후 첫 사면을 단행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복권됐고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도 사면됐습니다.
당초에 거론됐던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지사는 이번 사면에서 제외됐는데요. 정치인 사면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박민철 기자입니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2년 6개월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가석방됐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형기는 끝났지만 취업이 제한돼 왔는데 이번에 복권됐습니다. 역시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유죄를 선고받았던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특별 사면 복권됐습니다.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강덕수 전 STX 그룹 회장도 사면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번 특별 사면으로 국민 모두가 힘을 모아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당초 유력시됐던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제외됐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 전 대통령 등에 대한 국민 여론이 나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낮은 국정 지지율도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해 찬반이 엇갈리는 정치인은 사면에서 배제하고 대신 경제위기 극복이란 메시지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번 사면은 무엇보다 민생과 경제 회복에 중점을 뒀다는 점 말씀드리고, 정치권 반응은 복잡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경제위기 극복 의지를 표명했다며 긍정평가했는데 옛 친이계 등에선 아쉽다, 감흥 없다란 반응이 나왔습니다. 민주당은 경제 회복은 사면이 아니라 대통령의 유능함에 달린 거라며 김 전 지사 제외에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정의당은 떼되면 풀어줄 재판을 왜 하냐며 재벌 총수 사면을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번 광복절 특별 사면 대상은 모두 1,600여 명이며 운전업 면허가 취소 정지됐던 59만여 명도 특별 감면됐습니다. KBS 뉴스 박민철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장관의 얘기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번 광복절 특사는 경제에 그 초점을 맞췄습니다.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 그리고 생계형 범죄자들을 사면 대상에 대거 포함시켰고 4명의 대기업 총수를 사면한 것도 그런 취지를 분명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시장 경제의 틀을 뒤흔든 경제 범죄에 번번이 면죄부를 주고 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이어서 박진수 기자입니다.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기회로 삼겠다. 정부가 직접 밝힌 이번 광복절 특사의 의미입니다. 경제의 역동성을 살리고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건데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 생계형 범죄자들을 대거 포함시킨 이유입니다. 대기업 총수들에 대한 사면 복권도 그런 명분하에 단행됐습니다. 경제 활성화를 통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서 주요 경제인으로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특별 복권. 이 부회장 외에도 사면된 총수들 모두 범죄 규모와 형량이 결코 가볍지는 않았습니다. 면세점 사업자 선정을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70억 원대 뇌물을 준 혐의로 집행유예가 확정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80억 원 넘는 회사 돈을 빼돌려 징역 3년 6개월이 확정된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2조 3천억 원대 분식회계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이 확정된 강덕수 전 STX 회장까지 경제라는 대의명분 하에 사면됐습니다. 재계는 기업가 정신과 경제 발전을 강조하며 위기 상황에서 헌신할 기회를 준 결정이라고 환영했습니다. 하지만 시장 질서를 흔들었던 경제 범죄에 번번이 면죄부를 주고 있다는 비판도 거셉니다. 민변, 경실련, 금융정의연대 등 시민단체는 하청노동자 파업에는 법과 원칙을 내세워놓고 재벌 총수들에겐 무딘 잣대를 들이댄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의 검사 시절 판단을 뒤집고 재벌 편에 섰다고도 꼬집었습니다. KBS 뉴스 박진수입니다. 이번 폭우로 남매가 맨홀에 빠져 실종되는 사건이 있었는데 남동생에 이어 누나도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런 사고를 막기 위해 맨홀에 추락 방지 시설을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데 우선 서울시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이윤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남매가 건물을 나섭니다. 바깥은 폭우로 무릎 높이까지 물이 찼던 상황. 바로 앞 맨홀 뚜껑이 열려 있다는 걸 알지 못했던 이유입니다. 근데 한 사람이 딱 빠지더니만은 조금 있다 또 한 사람이 맨홀로 쏙 들어가더라고요. 이틀 만에 1.5km 떨어진 또 다른 맨홀에서 40대 남동생이 발견된 데 이어 나흘간의 수색 끝에 누나도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실종 지점에서 4.6km 떨어진 반포천이었습니다. 남매가 실종되던 날 맨홀 뚜껑이 열린 곳은 한두 군데가 아니었습니다. 혹시나 누가 다칠까 시민들이 나서서 뚜껑을 직접 닫기도 했습니다. 맨홀은 받침대 위에 뚜껑이 얹혀 있는 구조로 돼 있는데 주요 침수 지역에는 맨홀이 열리지 못하도록 잠금 장치도 돼 있습니다. 하지만 한계 용량을 뛰어넘는 빗물이 들어차면 물이 거세게 솟구치면서 그 압력으로 잠금 장치가 맥없이 떨어져 나가기도 합니다.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서울 시내 일반적인 맨홀 모습입니다. 보시다시피 뚜껑이 열리면 사람이 떨어지는 걸 방지해 줄 수 있는 장치가 전혀 없습니다. 맨홀 입구는 성인 한 명이 빠질 수 있는 크기고 사고 시 탈출도 수색 구조도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맨홀 뚜껑 아래 그물망이나 철 구조물 등 추락 방지 시설을 별도로 설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지대, 그다음에 침수 취약 지역, 그다음에 역류가 반복되는 그러한 지역에 한해서 우선 설치를 고려하고 있고요. 서울시는 당장 이번 달부터 20억 원을 들여 추락 방지 시설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이 예산으로는 10,000개 정도의 맨홀만 가능합니다. 서울 시내 전체 맨홀은 약 27만 개입니다. KBS 뉴스 이윤우입니다. 수해 현장에서 비 더 왔으면 좋겠다라고 말해 물의를 빚은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이 기자회견을 열고 다시 한번 사과했습니다. 김 의원이 평소 장난기가 있다는 해명을 했던 주호영 비대위원장은 하루 만에 참담하다는 입장과 함께 직접 윤리위에 회부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박경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호영 비대위원장 취임 후 첫 외부 활동으로 수해 봉사 현장을 찾은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의 이 한마디로 봉사 활동에 빛이 발했습니다. 솔직히 비 좀 왔으면 좋겠다. 사진 잘 나고. 여론의 호된 질타 속에 SNS로 2차례 사과했던 김 의원이 어제는 직접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시 한번 무릎 꿇고 사죄드립니다. 저의 경솔한 말로 인해 상처를 받고 또 분노를 느꼈을 국민들께 평생을 반성하고 속죄하겠습니다. 당에서 내리는 어떠한 처분도 달게 받겠다며 유일한 당직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직도 내려놓겠다 했습니다. 1분 반가량 사과문에 죄송 3번, 사죄 2번이 언급됐지만 의원직 사퇴나 탈당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주호영 비대위원장하고 나누신 얘기는 어떤? 평소 장난기가 있다며 김 의원을 감싸는 듯한 해명을 했던 주호영 비대위원장도 하루 만에 입장을 바꿨습니다. 참담하다며 자신이 비대위원장 자격으로 윤리위 회부 결정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정말 참담하고 국민과 당원들께 낯을 들 수 없는 그런 지경입니다. 윤리위원회 절차를 밟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르면 22일쯤 김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가 시작될 예정인 가운데 민주당은 사과만으로 국민의 절망이 해소될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적절한 조치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KBS 뉴스 박경준입니다. 법무부가 다음 달 시행 예정인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시행령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법안의 통과를 주도했던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국회의 입법 취지를 무시한 시행령 쿠데타, 법기술자의 농단이라며 전면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국회에서 만든 법률의 위임 범위를 한치도 벗어나지 않았다고 재반박했습니다. 이지훈 기자입니다. 지난 4월 말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 통과 당시 국회의장은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 범죄를 부패 범죄, 경제 범죄로 한정함으로써 종전 6개 분야에서 2개 분야로 축소하였습니다. 그런데 법 시행을 한 달 앞두고 법무부가 검찰 수사 범위를 정한 시행령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기존 공직자와 선거 범죄 중 직권남용과 금권선거를 부패 범죄에 넣었고 마약과 보이스피싱 등은 경제 범죄로 분류했습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시행령이 훨씬 더 투명하고 객관적 근거를 가진 것이고요. 검찰 수사 범위를 시행령을 통해 우회적으로 확대한 건데 민주당은 시행령 쿠데타라며 반발했습니다. 법이 잘못됐다며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해놓고 이 법의 근거에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하는 건 모순이라고도 했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너무 설친다. 이런 여론이 굉장히 많습니다. 기존의 법을 넘어선 시행령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국회가 만든 법을 어기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시행령 정치 같은 감정적인 정치 구호 말고 어느 부분이 위임에서 벗어난 건지 구체적으로 지적해달라면서 위헌 결정 전까진 법 시행에 대비해 범죄 대응 공백을 최소화하는 것이 정부 임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민생을 위한 사법정의를 정쟁으로 훼손하고 있다며 한 장관을 거들었습니다. 민주당은 대응 수위를 고심 중입니다. 입법 취지에 어긋나는 시행령 개정을 제한하도록 여러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인데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만큼 추가로 법을 개정하는 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 이후 한 달여 만에 기자회견을 갖고 당의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에 대한 입장을 밝힙니다. 이 대표는 오늘 오후 서울 여의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대위 체제 전환으로 당 대표직에서 자동 해임된 데 대한 입장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취지 등을 밝힐 예정입니다. 앞서서 이 대표는 비대위 체제 전환에 반발하며 지난 10일 국민의힘과 주호영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새 지도부를 뽑는 8.28 전당대회 부산, 울산, 경남 지역 합동연설회가 오늘 각 지역에서 잇따라 열립니다. 이들 지역의 권리당원 투표 결과도 공개되는데요. 앞서 지난 6일과 7일 강원과 대구, 경북, 제주와 인천 지역의 권리당원 대상 당대표 투표에서는 누적 투표율 기준 이재명 후보가 74.15%로 1위에 올랐고 박영진 후보가 20.88%, 강훈식 후보는 4.98%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 의장의 타이완 방문 이후 미중 간의 대립이 고조되고 있는 와중에 미중 양국 정상의 대면 회담이 협의 중이라고 미국 백악관이 직접 밝혔습니다. 시점은 오는 11월 양국의 대형 정치 이벤트가 끝난 이후가 유력하게 꼽히고 있습니다. 워싱턴 이정민 특파원입니다. 미국 백악관은 중국이 펠로시 미 하원 의장의 타이완 방문을 타이완을 압박하고 타이완 해협의 안정을 흔들기 위한 구실로 삼았다고 비판했습니다. China has overreacted and its actions continue to be provocative, destabilizing and unprecedented. 중국이 앞으로도 몇 주 혹은 몇 달간 타이완에 대한 압박을 이어갈 것으로 본다고도 했습니다. 이에 맞서 미국은 국제법상 항행의 자유를 지키며 몇 주 내로 타이완 해협을 통과할 거고 타이완의 방위와 경제를 지원하는 등 유대도 강화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백악관은 미국은 중국과의 소통에 열려 있다며 두 정상의 지난달 통화 당시 대면 회담 가능성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I can confirm that the two leaders, when they spoke last, discussed a possible face-to-face meeting during their recent call and agreed to have their teams follow up to sort out the specifics. 성사된다면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갖는 첫 대면 정상회담이 됩니다. 백악관은 회담 시기나 장소를 언급하지 않았지만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은 오는 11월 시 주석이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와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회의에 잇따라 참석해 이를 계기로 바이든 대통령과 만나는 안을 중국이 계획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10월 시 주석의 3년임 결정, 11월 미국의 중간선거가 모두 마무리되는 시점입니다. 타이완을 둘러싸고 대립 수위를 높이고는 있지만 결정적 충돌은 원치 않는 양 정상의 의도가 반영됐다는 평가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정민입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연방수사국 FBI가 실시한 트럼프 전 대통령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의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핵무기 관련 내용 등 기밀 문건들이 포함됐는지를 놓고 공방이 가열되는 가운데 정당한 법 집행이었다는 법무부와 정치적 배경을 의심하고 있는 야당이 날카롭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김기현 특파원입니다. 미 연방수사국 FBI는 현지 시각 8일 트럼프 전 대통령의 플로리다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기밀이 포함된 다수 자료를 미 국가기록원에 반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실제 미국 언론들은 압수 대상 품목에 핵무기 관련 사안이 포함됐다거나 FBI가 11건의 기밀 문서를 확보했다는 보도를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미 법무부 장관 역시 압수수색이 상당한 근거에 기반했다며 강제 수사 개시는 심사숙고 끝에 내려진 결정이라고 밝혔습니다. First, I personally approved the decision to seek a search warrant in this matter. Second, the department does not take such a decision lightly. 이에 대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이 만든 사회관계망 트루스 소셜에 올린 글을 통해 핵무기 관련 내용은 날조라고 반박했습니다. 동시에 FBI가 압수수색 과정에서 변호사 입회도 거부했다며 일각의 증거 조작 음모론까지 거들고 나섰습니다. 야당인 공화당 역시 유력한 차기 대선 주자인 트럼프 전 대통령을 겨냥한 정치 수사라며 바이든 정부가 법무부와 FBI를 공격 수단으로 삼았다고 비난했습니다. President Donald Trump is Joe Biden's most likeliest political opponent in 2024, and this is less than 100 days from critical midterm elections. 전직 대통령에 대한 유례없는 강제 수사가 석 달 앞으로 다가온 미국 중간 선거의 중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기현입니다. 유덕열 전 동대문 구청장에 대해서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승진을 앞두고 있는 직원들에게 뒷돈을 받았다는 혐의 등을 받고 있는데요. KBS가 만난 여러 구청 공무원들이 관련 주장을 직접 폭로하기도 했습니다. 직급별로 승진 단가가 있을 정도였다고 하는데 유 전 구청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김우준 기자입니다. 1998년부터 한 번, 2010년부터 내리 3번, 총 4번의 임기를 채운 유덕열 전 서울 동대문 구청장. 마지막 퇴임식 분위기는 좋지 않았습니다. 분통이 터지고 기가 막혀서 잠을 못 이룰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 수사는 지난해 8월 본격화됐습니다. 경찰은 유 전 구청장이 직원들 승진을 미끼로 뒷돈을 받았다는 혐의를 잡았습니다. 최소 3명 이상의 직원들이 승진 대가로 돈을 건넸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KBS는 한 명을 직접 만났습니다. 직급별로 승진 단가가 매겨져 있을 정도로 굳어진 관행이었다는 게 현직 구청 간부의 주장입니다. 6급에서 5급까지 한 2천만 원, 4급 갈 때는 3천만 원, 다급하면 4천만 원 주고. 또 다른 직원도 취재진에게 입을 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승진 뇌물은 공공연한 비밀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수억 원대 공금 횡령 혐의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국과장급 업무 추진비와 저소득층 후원 물품까지 빼돌려 사적으로 썼다는 주장 때문입니다. 세 차례 소환 조사에서 유 전 구청장은 혐의를 부인했고 취재진에게도 마찬가지 입장을 전했습니다. 그러면 돈을 받고 이제 직원들 승진 청탁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거 전혀 없고 업무 추진비 7억이라는 좀 구체적인 액수가 좀 나와가지고 아니 그것도 전혀 아니니까. 경찰은 당초 지난 6월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가 검찰의 보안 수사 요구에 따라 2달여 만인 어제 다시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KBS 뉴스 김우준입니다. 생각지도 못한 물난리에 집을 떠난 이재민이 서울에서만 940명에 이르는데요. 이번엔 서울 시내 이재민 대피소에서 코로나19 확진자 4명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대피소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김민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민 약 60명이 머물던 서울 동작구의 한 주민센터입니다. 이곳에 이재민 한 명이 지난 11일 오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동작구는 대피소를 즉각 폐쇄하는 한편 나머지 이재민에 대해선 자가검사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분은 대피소에서 퇴소를 하셨고 나머지 분들은 이재민이랑 그 동주민센터에 계시는 직원분들은 자가진단 키트로 검사를 실시해서 음성이 나왔습니다. 동작구의 또 다른 대피소인 사당 종합체육관과 송악경로당에서도 확진자가 각각 1명씩 발생했고 강남구 구룡마을 대피소에서도 어제 오후 1명이 확진되는 등 서울 시내 대피소에서 모두 4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서울시는 매일 확진자 현황을 파악 중이며 아직까지 추가 전파 사례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민들이 확진됐을 때 들어갈 수 있는 격리시설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재민들이 지금 재택이 없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임시적으로 임시 공공 임대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대피소 방역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질병관리청은 각 지자체에 대피소에 방역 물품을 배치하고 환기와 소독을 강화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 이재민들에게는 손 씻기와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을 지켜달라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정부는 최근 확진자 증가세에도 병상 상황이 안정적이라며 병상이 부족해 대기 중인 환자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정작 의료 현장에서는 고위험군 환자도 병상을 찾지 못해 애태우는 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조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부산의 한 요양병원에서 코로나19에 확진된 70대 환자. 고위험군인 이 환자는 숨을 쉬기 어려울 정도로 상태가 악화됐지만 코로나19 전담병원에 입원하기까지 만 하루를 버텨야 했습니다. 요양병원 측에서 119에 이송을 요청했지만 병상을 구하지 못한 겁니다. 저는 병원만 걸린 거고 병원도 119만 걸렸는데 막상 세보니까 안 되는 뒤집박죽이니까 간호사님들도 병 관계자들도 보호자들도 너무 어려운 거지. 비슷한 상황은 최근 광주에서도 벌어졌습니다. 코로나19로 고열에 시달리던 확진자가 2시간 넘게 병원에 일일이 전화를 걸며 병상을 찾아야 했습니다. 답답하고 어려웠던 상황은 통화 녹음에도 남아 있습니다. 열이 39.9도까지 올라가가지고 해열제를 먹어도 떨어지지가 않거든요. 저희 격리실 없어가지고 다른 데 옮겨보셔야 될 것 같아요. 모두 평일 저녁이나 주말에 일어난 일입니다. 방역당국은 24시간 대응체계를 가동하겠다고 했지만 취약 시간대에는 역부족인 겁니다. 최근 재유행으로 코로나19 병상 가동률은 위중증 병상이 40%를 넘었고 특히 준중증 병상 가동률은 60%를 넘겼습니다. 일부 지역은 이미 70%를 웃돌기 시작했습니다. 70% 넘기 시작하면은 현장에서는 이제 병상 찾기가 힘들어지고 재택 중에 이제 악화돼서 뭐 앰뷸런스 부르고 또 응급실을 다급하게 찾으면서 또 불상사가 나오기 쉬운 중환자들이 제때 치료 못 받는 이제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중증의 응급 환자들이 병상을 구하지 못해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면 결국 위중증으로 악화해 매우 치명적일 수 있는 겁니다. 정부가 행정명령까지 발동하면서 단계적인 병상 확보에 나선 지 3주가 지났지만 곳곳에서 혼란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혜진입니다. 우리 공군 F4 전투기 한 대가 엔진 고장으로 서해상에 추락했고 조종사 2명은 비상 탈출했습니다. 사고가 난 전투기는 도입 40년이 넘은 노후기로 교체가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최영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군 헬기 한 대가 바다 위를 낮게 날며 수색 작업에 한창입니다. 해상에서는 어선들과 해경 경비정도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어제 정오쯤 이곳에 추락한 F4E 전투기의 잔해를 찾는 겁니다. 사고기는 공군 수원기지에서 이륙한 뒤 임무를 마치고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엔진에 불이 나자 조종사 2명은 민가가 없는 바다로 기술을 돌렸고 추락 전에 비상 탈출했습니다. 뒤에서 막 불꽃이 막 날아가더라고요. 조종사들이 2명이 탈출을 딱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비행기가 이제 바다로 이제 곤두박질 치더라고요. 사고가 난 F4E는 도입된 지 40년이 넘은 대표적인 노후 기종입니다. 현재 공군은 F4E를 20여 대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체 시점은 지났지만 대체 전력이 준비되지 않는 등의 이유로 운용 기간이 연장됐습니다. 2000년 이후 추락한 F4E는 6대에 달할 정도로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전투기 도입 사업이 좀 연기가 되고 계획대로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전투기 노후화 문제는 계속 심각해지고 있지요. 공군은 참모차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사고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사고기 잔해를 수습하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공군은 사고 원인이 최종 확인될 때까지 F4E 기종의 비행을 중지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최영윤입니다. 중부지방은 이번 주 내내 폭우로 몸살을 앓았지만 제주는 보름 동안 폭염특보가 이어졌고 바다 수온도 높아 열흘 넘게 고수온 경보가 발효됐습니다. 이른바 바다 폭염이 가속화되면서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데요. 현장을 김민경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중부지방에 폭우가 내리던 지난 9일, 제주 앞바다는 폭염이 기승을 부렸습니다. 바다 수온을 확인해보니 28도에 이릅니다.
이곳 제주 바다의 수온은 14일째 고수온주의보의 기준인 28도를 넘겼습니다. 고수온 경보가 내려진 날도 8월 들어서만 11일이나 됩니다. 이렇게 수온이 높은 바닷물을 끌어다 쓰고 있는 양식장에선 물고기 폐사가 잇따랐습니다. 이 양식장에서만 하루에 2천여 마리씩 폐사하고 있습니다. 매년 악화되고 있죠. 뭐 상태 좋아질 리는 없고 자기 자식을 키워가지고 진짜 상품성 만들어가지고 다 보내야 되는데 그렇게 뭐 가지면 진짜 우리가 진짜 너무 가슴 아프죠. 뭐. 최근 40년간 전 지구적으로 수온은 점점 상승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반도 주변 평균 수온 상승은 전 지구 수온보다 더 빠릅니다. 2010년 이후 평균 수온이 이전 10년보다 0.8도나 상승했습니다. 상승 추세는 2배가량 빨라졌습니다. 이른바 바다폭염입니다. 상위 10% 이상의 고수온 온도 편차가 나타났을 때, 그리고 이러한 온도 편차가 5일 이상 지속되었을 때를 우리가 바다폭염이 나타났다라고 정의를 합니다. 지난 40년간 연도별 바다폭염의 지속 기간을 보면 2010년 이후로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바다폭염이 지속되면 양식장의 어류 폐사 피해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인근 해역의 파도가 높아지고 태풍이 강한 세력을 유지하는 데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기후변화의 영향은 이제 육지뿐만 아니라 해양에서도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민경입니다. 지난 지방선거 때 대구와 경북에서는 역대 최저 수준의 투표율을 기록해 유권자들의 무관심과 불만이 고스란히 드러났는데요. 사실상 양당제 속에 지역 유권자들의 목소리를 담을 지역 정당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다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한희 기자입니다. 지난 2018년 지방선거 직전 지역 정당 창당을 위해 출범한 새로운 대구를 열자는 사람들. 전국 정당이 외면한 실질적인 지방 분권과 지방자치를 이루겠다는 포부가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대표가 3번 바뀐 지금까지 정당을 설립하지 못했습니다. 중앙당을 서울에 두고 5개 광역시도별로 1,000명씩 당원을 둬야 하는 정당법 때문입니다. 정당으로서 활동을 한다면 훨씬 더 그 보폭을 넓힐 수가 있고 실제적인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지원이나 혜택을 볼 수 있겠지만 직접 행동 영등포당과 은평 민들레당 등 전국적으로도 지역 정당을 내건 단체들이 있지만 모두 불법입니다. 현행 정당법이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 소원은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미국과 일본 등 일부 국가에서 지역 정당이 활발한 것과 비교됩니다. 이 헌법에는 이 정치 결사의 자유와 뭐 이런 거를 있다고 했는데 실제 정치 결사의 자유를 하는 정당법 안에는 제한하는 사항이 있는 거죠. 이에 지역 정당을 내건 단체들이 연대해 기득권 정당을 압박하고 정당법 개정에 동참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양당보다 더 좋은 대안을 유권자들한테 제시할 수 있는 이런 세력들이 일종의 규합을 해서 선거 경쟁에 함께 참가하는 것이 맞겠다라고. 정책 아닌 정쟁 대결에 밀려 갈수록 소외되는 지방 정치. 지역 발전의 청사진을 현실화하기 위한 대안 마련이 시급합니다. KBS 뉴스 이한입니다. 백령도에는 비가 시작됐습니다. 비구름이 점차 유입되면서 오전에는 중부지방과 호남 지역에 비가 내리겠고요. 낮이면 그 밖에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도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일요일인 내일은 중부와 전북, 경북 지역에 비 소식이 있고요. 광복절인 월요일에는 수도권과 강원 영서 지역에 가끔 비가 지나겠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내일 오전 사이 중부지방에는 매우 강한 비가 예상됩니다. 시간당 30에서 50mm 안팎의 폭우가 쏟아지겠고요. 천둥, 번개도 요란하게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일단 내일까지 수도권과 충청 북부 지역에는 150mm 이상, 강원 영서 지역에는 120mm 이상, 경북 북부 내륙 지역과 충청 남부에는 최대 80mm, 그 밖의 지역에는 5에서 40mm 정도의 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은 지금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밤에도 기온이 25도 아래로 내려가지 못하면서 창원과 제주 등 일부 지역에서는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한낮에는 강릉이 31도, 세종 29도 예상되고요. 대구가 34도, 제주는 35도까지 치솟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2020년 5월 말부터 임기를 시작한 21대 국회가 이제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국회의원들은 그동안 무엇에 관심을 갖고 어떤 법안들을 처리했을까요? KBS가 21대 국회 전반기 2년간의 입법 실적을 전문가와 함께 전수 분석해 보았습니다. 이유민 기자입니다. 21대 국회가 2년간 통과시킨 법안은 원안과 수정안, 대안까지 포함해 모두 4,200여 건. 이 법안들의 핵심 내용을 분석해 정책 분야를 나눠봤습니다. 산업경제와 부동산, 보건복지, 공공개혁, 사회안전, 노동 분야입니다. 21대 국회의 최대 관심 분야는 단연 부동산이었습니다. 부동산 관련 법안만 1,200여 건이 제출됐고 이 가운데 36.7%가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다음으로 입법 성적이 좋았던 분야는 산업경제. 제출 법안의 32.6%가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반면 노동 관련 법안 본회의 통과율은 23.8%, 공공개혁 분야는 20.4%로 저조했습니다. 본회의를 통과한 부동산 법안은 시기별로 뚜렷한 특징을 보였습니다. 21대 국회 초반에는 임대차 3법 등 집값 상승을 막기 위한 규제 법안이 다수 통과됐지만 대선을 앞두고는 규제 완화 법안 통과가 늘었습니다. 주로 서민층 주거복지와 세금 부담 완화 법안들입니다. 대선 가까운 시점으로 전환되면서는 그 입법 기조 자체가 이제 변경되는 현상을 보이죠. 법인의 어떤 주택 소유 지원한다거나. 21대 국회 임기 1년 차와 2년 차의 입법 실적도 비교해봤습니다. 대부분 분야에서 큰 차이가 없었지만 노동 관련 법안은 임기 1년 차에 178건이 본회의를 통과했는데 2년 차엔 69건으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치안이나 산업재해 관련 내용을 담은 사회안전 분야도 1년 차 214건에서 2년 차 170건으로 처리 건수가 줄었습니다. 관심의 차이는 처리 속도에서도 드러났습니다. 부동산 법안이 접수부터 처리까지 평균 146일 걸린 데 반해 노동과 사회안전 분야는 각각 172일, 190일이 걸렸습니다. 언론도 많이 타고 해야 되는데 그럴 일이 많지 않으니까 대중적인 주제로 소비되기가 쉬운 건 아니니까. 노동과 사회안전 분야 소외 현상은 21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때 국회의원들의 환노위 기피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KBS 뉴스 이유민입니다. 21대 국회 전반기 2년간 발의된 법안 대비 본회의 가결률은 9% 정도입니다. 이 가운데 국회의원들이 낸 법안 가결률은 5%에 못 미칩니다. 법안 한 건 한 건 공들여 만들기보다 당장 눈에 보이는 발의 건수에 치중을 하기 때문이죠. 국회의원들의 법안 발의 실태를 한승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1대 국회 전반기에 가장 많은 법안을 대표 발의한 무소속 민영배 의원. 206건을 대표 발의했는데 원안이 가결된 법안은 한 건도 없고 대안으로 반영된 것만 19건이었습니다. 대표 발의한 법안들을 살펴봤습니다. 지방은 위계적인 표현이니 지역으로 바꾸자는 식의 내용을 지방이란 표현이 포함된 법안마다 제출해 6개로 나눠냈습니다. 금융기관 관련 법의 목적에 지역 균형 발전을 추가하자는 법안도 4개를 냈습니다. 이렇게 법안을 쪼개서 낸 이유에 대해 민영배 의원은 법안 발의가 여론을 환기하는 순기능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 중 대표 발의를 가장 많이 한 사람은 이종성 의원. 145건을 대표 발의했는데 심신장애라는 표현은 차별적이니 바꾸자는 법안 14개를 같은 날 제출했습니다. 처벌을 피하기 위한 폐업 신고를 제한하자는 법안도 8개를 같은 날에 냈습니다. 이종성 의원 측은 심신장애 표현이 포함된 법은 70개가 넘는다며 최소한으로 발의한 거라고 해명했습니다. 재선인 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초선 때 발의했다가 폐기된 법안 81건 중 75건을 그대로 다시 발의했습니다. 그중 63건은 재선 직후 2달 동안 낸 겁니다. 마무리가 안 된 거거든요. 나 몰라라 하고 내버려 두는 게 저는 더 무책임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국민적 공분을 사는 특정 사안이 생겼을 때 내용이 비슷한 법안을 너나 할 것 없이 쏟아내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 출소 전후로는 전자장치 관련 법안 10건이 발의됐는데 8건이 피부 착자 감시를 강화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가혹행위로 목숨을 끊은 고 최숙현 선수 사건 당시엔 21건이 발의됐는데 7건이 스포츠 윤리센터 기능을 강화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보좌진 한 명 한 명이 몇 건의 법안을 발의했는지 그걸 또 평가하시는 의원님들도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법안 발의 실적이 없는 보좌진들은 예를 들면 해고시킨다거나. 일부 정당이 법안 발의 실적을 공천평가에 반영하는 것도 발의를 남발하는 이유로 꼽힙니다. 쪼개고 복사에 붙이고 행정비용만 낭비하는 법안수 부풀리기를 막으려면 의원 윤리규범 등의 관련 내용을 담아 스스로 고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KBS 뉴스 한승현입니다. 지역 소상공인들의 배달 수수료 부담을 줄여주려고 경기도가 도입한 공공배달 앱 배달특급이 출시 3년째를 맞고 있습니다. 초기 우려와는 달리 꾸준히 성장해 성공적으로 안착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아직 넘어야 할 산도 많다는데요. 박은주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배달과 포장을 전문으로 하는 음식점입니다. 하루 80여 건의 배달을 위해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민간 앱들은 물론 지자체가 도입한 공공앱도 사용 중입니다. 같은 배달 앱인데도 수수료 차이가 엄청납니다. 수수료가 8%대, 10%까지도 넘어가요. 그리고 별도로 이제 광고비가 또 있어요. 근데 배달 특급은 그런 것도 없고 이제 수수료 부분도 훨씬 낮죠. 비교할 수가 없이 낮아요. 실제로 4만 5천 원짜리 족발 주문에 민간앱 배달 수수료는 3천 원대. 하지만 공공앱은 450원에 불과합니다. 소비자 입장에선 지역 화폐로도 결제할 수 있어 공공앱의 할인폭이 더 큽니다. 이런 점 덕분에 재작년 말 첫 발을 뗀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은 지난달 말 누적 거래액 1,800억 원을 달성했습니다. 특히 용인시와 수원시, 화성시는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자체 누적 거래액 200억 원을 넘겼습니다. 온오프라인의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상황이고요. 특히 여러 가지 프로모션을 통해서 저희가 많은 것들을 달성해 왔습니다. 특히 착한 소비 쿠폰이라든가 용인시 특산물 홍보에 대한 이벤트 등을 통해서 다만 민간 앱에 비해 여전히 낮은 인지도와 적은 가맹 점수는 넘어야 할 산입니다. 회원수는 전체 경기도민의 6%에 못 미치고 가입 가맹 점수도 5만여 개 수준입니다. 배달앱 아세요? 아니요, 처음 들어봐요. 배달 특급이요? 네. 아,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 지역 화폐도 쓸 수 있다고 하던데. 아, 그래요? 그거는 처음 들었어요. 대기업의 독과점을 막고 지역 소상공인과 소비자의 상생을 위해 지자체 예산까지 투입한 만큼 더욱 활발한 이용을 끌어내기 위한 정책적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박은주입니다. 북한강 상류에 있는 강원도 소양호 곳곳이 이번 집중호우에 떠내려온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 양만 수천 톤인데 어민들이 수거 작업에 나서고는 있지만 이번 주말에 또다시 비가 예고돼 있어서 걱정이 큽니다. 박성은 기자입니다. 춘천 소양강댐에서 37km가량 상류에 있는 소양호입니다. 물가 주변에 수많은 쓰레기들이 둥둥 떠다닙니다. 나뭇가지부터 생활용품에 타이어까지 이번 집중호우에 상류에서 떠내려온 것들입니다. 조금 더 상류로 올라가 보니 쓰레기 섬을 방불케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소양강 상류에는 아직도 모아지지 못한 부유물이 곳곳에 널려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집중호우로 소양호 상류에 떠내려온 쓰레기는 2,000톤가량으로 추산됩니다. 어민들이 나서서 쓰레기 수거 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워낙 양이 많아 힘이 부칠 정도입니다. 부유물들이 있으면 아무래도 고기들의 활동이 좀 위축되고요. 쓰레기가 모인 곳에는 또 고기들을 잡으러 들어갈 수도 없고 소득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으니까. 물에 떠 있는 쓰레기들은 제때 치워지지 않을 경우 그대로 썩어가면서 수질이 악화되는 등의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부유물이 소양호 수질에 영향을 줄 수 있어서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수거된 부유물은 성상별로 분류해서 잘 처리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집중호우 때면 소양호 상류를 점령해버리는 쓰레기들. 아직 쓰레기를 치우지도 못했는데 이번 주말 중부지방에 최대 120mm 이상의 많은 비가 예보돼 있어 어민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성훈입니다. 어제 강원도 춘천에선 맥주가 가득 담긴 상자 수십 개가 도로 위로 쏟아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사고 현장은 불과 30분 만에 다 치워졌는데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청소를 도와준 덕분이었습니다. 이청초 기자입니다. 커다란 화물차가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며 빠져나갑니다. 갑자기 화물차에 실린 상자 수십 개가 쏟아지고
도로 위엔 흰 거품과 깨진 맥주병들이 나뉜 겁니다. 급한 대로 화물차 운전자가 내려 맥주병을 치우기 시작하고 곧 이를 본 여성이 달려들어 돕기 시작합니다. 또 다른 여성은 빗자루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둘 도로 위에 올라온 시민들이 어느새 10여 명으로 불어났습니다. 바닥을 나뉜 그는 상자를 치우고 한쪽에선 비질을 하고 다른 한쪽에선 깨진 유리를 주워 담습니다. 엄마 장갑이라도 끼고 해! 누가 시킨 일도 아니고 도와달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운전자분이 나오셔서 이제 왔다 갔다 하시면서 얼마나 난감하셨겠어요. 근데 이게 유리니까 같이 좀 도와드려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벌써 누군가 오셔가지고 막 도와주고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이심전심으로 도로를 뒤덮었던 맥주병을 30분 만에 다 치웠습니다. 인명피해도 2차 사고도 없었습니다. 사고 현장입니다. 도로 곳곳에는 이렇게 깨진 유리 조각이 남아있긴 하지만 차량 통행에는 문제가 없는 수준입니다. 춘천에선 지난 6월에도 도로 한복판에 쏟아진 맥주병 2천여 개를 시민들이 나서서 말끔하게 치우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한결같이 이웃의 어려움이 눈에 보이는데 그냥 지나칠 순 없었다고 말합니다. KBS 뉴스 이청초입니다. 이어서 한국도로공사 연결해 주말 아침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오전 7시를 기해 지방 방향 정체가 빠르게 길어집니다. 가장 먼저 막히기 시작했던 강원 지역으로 가는 길, 영동선 강릉 쪽은 총 24km 구간 답답한데 절반 이상의 정체가 경기권인 용인 지역에 집중돼 있고요. 서울 양양선 양양 쪽으로도 경기권인 강일에서 서종 구간 통과하는데 1시간 30분 이상 예상됩니다. 경부선은 1시간 사이에 총 정체 길이가 40km에 가까워졌습니다. 경기권에서는 수원신갈과 오산 부근에서 8-9km씩 어렵고 충청권에서는 망향휴게소부터 천안휴게소 사이로 15km 구간이나 버겁습니다. 논산 천안선 논산 쪽으로는 차량터널을 빠져나갈 때까지 시간적인 여유가 필요하겠고요. 중부고속도로 남이 방향으로는 가장 지나기 어려운 구간 하남에서 산곡분기점 사이가 되겠는데 충청권에 진입해서는 서청주 부근 작업 구간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전좌석 안전띠 착용 잘해주시고요. 고속도로 교통방송이었습니다. 무게가 작은 거는 뭐 한 15kg에서부터 한 7-80kg까지 되는 게 있거든요. 맨홀은 그냥 정상적인 무게 때문에 밑으로 힘이 작용하잖아요. 수압에 의해서 맨홀이 들고 나버려요. 물이 차올라가지고 그러면 뭐 완전히 정지되어 있으면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운전자나 보행자는 거기에 접근하면 안 됩니다. 바닥은 아예 안 보여서 맨홀이라는 게 있는지도 몰랐어요. 이게 원래 물이 솟구쳐 오르잖아요. 맨홀이 잠기면. 근데 그 솟구쳐 오르는 것마저 없어가지고 앞에서 언니가 먼저 갔는데 넘어졌어요. 근데 저는 이제 거기가 물살이 세고 미끄러워서 넘어졌나 보구나 하고 저도 그 길에 똑같이 갔는데 보니까 맨홀 뚜껑이 물에 휩쓸려서 떠내려간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맨홀 뚜껑이 없는데 이제 그 구멍에 두 다리를 포함해서 완전히 빠졌어가지고 우산을 들고 있어서 팔이 그 땅에 걸렸었어요. 그걸로 이제 기어 올라가서 빠지면은 그냥 물 빠지네. 한 시간 정도 됐을 것 같아요. 맨홀 뚜껑이 열려가지고 뚜껑이 다른 데로 갔었나 봐요. 그쪽으로 차들이 빠질까 봐 거기서 지켜서가지고
주변에 무슨 시설물들 부러져서 거기에 끼어서 당황하니까 넘어지게 되잖아요. 침수된 상황에서 넘어지게 되면 오히려 더 큰 2차 사고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슬리퍼나 샌들 같은 또는 하이힐 같은 좀 불안정한 신발을 신는 것보다는 안정적인 구조의 신발을 신거나 아니면 아예 발의 감각을 좀 느껴서 움직일 수 있도록 맨발로 대피하시라고 권유를 해드리는 겁니다. 역류된 물은 사실상 쉽게 얘기하면 분뇨가 섞여 있는 오염된 물이 같이 떠 있는 상황이 되는데 그때 그 상처난 부위에 이런 오염된 물이 닿게 되면은 접촉성 피부염 같은 감염 피부병이 생기게 되거든요. 침수된 공간을 걷거나 지나간 뒤에는 반드시 몸을 깨끗하게 비누로 씻을 수 있도록 조치를 차 본네트 내지는 지붕에 올라와서 쪼그리고 앉아서 누군가의 손길을 기다리는 모습도 볼 수 있었는데 사실은 그 모습이 가장 안정적으로 구조를 구하고 있는 현명한 자세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백령도에는 비가 시작됐습니다. 비구름이 점차 유입되면서 오늘 오전 중에 중부와 호남 지역에 비가 내리겠고요. 낮이면 그 밖에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일요일인 내일도 비 소식이 있습니다. 중부와 전북, 경북 지역에 비가 내리겠고요. 광복절인 월요일에는 수도권과 강원 영서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내일 오전 사이 중부지방에는 매우 강한 비가 쏟아질 텐데요. 시간당 30에서 50mm 안팎의 폭우가 쏟아지겠고 천둥, 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일단 내일까지 수도권과 충청 북부 지역에는 150mm가 넘는 많은 비가 예상되고 강원 영서 지역에도 120mm 이상, 경북 북부 내륙 지역과 충청 남부에도 최대 80mm, 그 밖의 지역에도 5에서 4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남부지방에는 지금 폭염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후텁지근한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밤사이에도 기온이 25도 아래로 내려가지 못하면서 열대야가 나타난 곳이 많았습니다. 한낮에는 제주의 기온이 35도까지 치솟겠고 대구와 창원이 34도, 서울은 27도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비교적 잔잔하겠지만 만조시 해안가에서는 바닷물의 높이가 높아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토요일 아침 KBS 뉴스광장 마칩니다. 건강하고 안전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